수호룡의 전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희 개나리를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핵잠수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최영자입니다. MIT에서 원자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30년간 미국 해군의 전략 자문으로 일해왔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 간 후 평생을 미국의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2024년 겨울 워싱턴 DC의 한 세미나 회의실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다고요? 불가능해요. 회의실에 모인 해군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의 조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로 소형화 기술, 방사능 차폐 시스템, 추진축 설계까지. 이 모든 걸 독자 개발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려요. 게다가 그들은 아직 핵심 부품들을 자립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원자로 공학 분야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그 자신감의 근거였죠.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 직접 참여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도 꿰뚫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기술 의존적입니다. 프랑스에서 스코르팽급 기술을 도입해서 장보 고급을 만들었고 KSS-III 도산 안창호급도 독일 기술 기반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밖 포토맥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하지만 과학자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고향 부산 바다를 꿈꾸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그 푸른 바다를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존슨 제독이었죠. 최 박사,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동해에서 미확인 저주파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제독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어떤 종류의 신호인가요? 그게 문제예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주파수 패턴이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과도 전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3층 기밀 회의실에서 음향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스펙트로그램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정말 처음 보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신호의 진원지는 어디죠? 독도 남동쪽 약 80km 지점입니다. 수심 200m에서 포착됐어요. 독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만에 한국 은혜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박사님께 특별 임무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현지로 가서 직접 조사해주세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복잡한 심정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 20년 전 떠날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연락이 닿는 가족도 없었죠. 인천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 멀리 보이는 산들. 모든 게 예전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죠. 어디서 오셨어요? 억양이 좀 특이하네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부산이 고향이시구나. 많이 변했죠?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광안대교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어릴 적 맡던 그 짭짤하고 친근한 냄새 말이에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영도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기지가 있죠. 내일이면 그곳에서 미확인 신호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해 해군기지로 향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해군 장교였어요. 안녕하세요, 최영자 박사님. 저는 해군 함정설계연구원의 김태준 박사입니다. 김태준 박사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젊은 과학자 특유의 열정이 가득했어요. 박사님께서 미확인 신호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 박사님은 그 신호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김태준 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신호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의 기밀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설계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듯 낯선 잠수함 설계도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KSSN 우리나라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수호룡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자로실, 터빈실, 추진축 배치. 모든 게 정교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설마 이게 실제로 건조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완공되어 시험 운항 중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김태준 박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원자로 기술은 어디서 확보했나요? 김태준 박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5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소형 원자로를 개발했고 현대중공업의 정밀 가공 기술로 완성했어요. 음향 스텔스 기술은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응용한 능동소음 상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화 시스템의 AI 기술을 접목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구현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김 박사님 이론은 이해하겠지만 실전은 달라요. 원자로의 방사능 차폐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안전성은 검증됐나요? 김태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내일 수호룡을 견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낸 걸까요? 30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급작스러운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김태준 박사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동해에서 북한과 중국 해군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진해 기지로 향했습니다. 작전 상황실은 이미 비상체제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레이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북한 잠수함 2척이 NLL을 넘어 남하하고 있고 중국 해군도 이어도 근처로 접근 중입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긴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300시경부터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 2척이 원산항을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해군 52D급 구축함 한 척과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수중 목표물이 이어도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다중위기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어요. 미군 7함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리 대응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태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호룡이 출동합니다. 그 순간 작전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집중됐습니다. 이어도 근처 해역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어요. 중국 해군 함정들이 우리 영해로 접근하고 있었죠. 수중 접촉, 방위 270도, 거리 15해리. 소나 담당 장교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크린 상에는 정체불명의 수중 목표물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고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저건 뭐죠? 중국 93급 공격 잠수함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100m가 넘어 보이는 검은 선체가 천천히 부상했습니다. 저게 수호룡인가요? 김태준 박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수호룡입니다. 수호룡이 완전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잠수함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수호룡의 존재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들의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스크린 속 수호룡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체에는 어떤 마크나 식별번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위압감과 존재감은 실로 대단했어요. 30년간 미군 잠수함들을 봐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준 박사와 함께 수호룡의 내부를 둘러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잠수함 부두의 정박한 수호룡은 실물로 보니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세요. 함내 압력이 조절 중이라서요. 해치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좁고 답답할 거라 예상했던 잠수함 내부는 놀랍도록 쾌적했어요. 이 넓은 공간은 어떻게 확보한 거죠? 원자로 소형화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 원자로보다 60% 작게 만들면서도 출력은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함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마주친 승조원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이승호 중령님입니다. 이승호 함장은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MIT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잠수함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함장은 자랑스럽게 함교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최첨단 디스플레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함교는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이 모든 시스템이 AI로 제어됩니다. 인공지능이 항해, 자망, 무기 시스템까지 통합 관리하죠. 김태준 박사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함정용 AI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원자로실로 내려가는 길, 저는 방사능 측정기의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 방사능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차폐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나요? KAIST와 공동 연구한 신소재 차폐판입니다. 기존보다 10배 효율적이면서도 무게는 절반으로 줄였어요. 원자로실에 들어서자 작고 조용한 원자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군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원자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이승호 함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3중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냉각 계통, 비상냉각 계통, 그리고 최종 안전 계통까지요. 승무원 거주 구역도 둘러봤습니다. 각자 개인 침실을 가지고 있었고 공용 공간도 널찍했어요. 운동시설과 여가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여긴 전쟁 무기가 아니라 과학의 집대성이군요. 김태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완성한 거예요. 수호룡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동시에 모국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펜타곤 최고층 회의실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앞에서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수준으로요.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당황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국인 한국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겨온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독자적인 방위력 확보가 목적이었을 겁니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이죠. 합참의장이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NPT 위반 가능성도 있고 지역 군사 균형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무부 차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호룡이 등장하자 중국과 북한 함정들이 모두 후퇴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겠군요. 제재보다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CIA 국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위험성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한국은 책임감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술 확산보다는 오히려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의 객관적인 분석 덕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내린 판단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수호룡을 직접 본 순간의 감동과 자부심을 떠올리니 확신이 섰어요. 한국은 분명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수호룡의 존재가 공개된 후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각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이 일제히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위협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웠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직접적인 위협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건 각국에서 들어오는 기술 협력 요청이었어요. 인도, 호주,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태준 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수호룡 2번함 해룡이 진수됐습니다. 그리고 3번함 청룡도 건조 중이에요. 벌써 양산 체제에 들어간 건가요? 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척씩 건조할 예정이에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소형화 기술은 우주선이나 극지 연구기지의 전력원으로 활용 가능했고, 음향 스텔스 기술은 민간 선박의 소음 저감에도 응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지킬 뿐입니다. 이 선언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책임감 있는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NATO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대학들로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해양공학, 원자력공학, AI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김태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에서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MIT와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에서도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어요.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미국 학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젊은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이공계 진학률이 급증했고 특히 해양공학과 원자력공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도 수호룡 같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대학생이 김태준 박사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수호룡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수호룡 사건으로부터 1년 후 저는 미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왔죠. 오늘은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30년간의 해군 생활과 최근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칠판에 수호룡이라고 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셨나요?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김태준 박사와 이승호 함장, 그리고 수호룡의 승조원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확신에 찬 표정이었는지를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수호룡을 만든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국민의 의지입니다. 정부나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분단된 나라입니다.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인도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화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수호룡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기술이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죠.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개발할 기술들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협력을 위한 수단이어야 해요. 강의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한국에서 온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나중에 김태준 박사님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항상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향 부산 바다처럼 깊고 푸르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호룡이 그 바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안보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걸 해낸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나라의 딸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